오해와 그리고 가짜 뉴스를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요 부채를 준비했어요. 따단! 3명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제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채택하면 정당이 난립하고 안 좋아진다.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얘기를 민주당 브레인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의 고한석 부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논리로는 필연적으로 여소야대를 만들고 정당 난립을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네. 여당에게 불리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중대 야당이 나와서 야당을 약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말을 붙이면 진실이 나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운 제도인 건 확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두 당으로서는 각자 다른 처지에서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그쵸. 적대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따단.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도 발목 잡잖아요. 이 이익단체들이 많이 들어온다. 지금 국회에 보면 기업하던 사람들, 뭐 변호사들, 특정한 집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여성도 적고 청년도 적고 뭐 소수자들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민도 없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도 없고 이런 국회가 오히려 지금의 이 소선거구제가 만드는 국회의 모습이죠. 야당이 할 일이 발목 잡는 거 말고는 없어요. 대통령제에다가 지금처럼 승자 독식으로 하면.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진 쪽이 다음번에 선거에 이길 때 우리가 뭐 정책을 잘 만들어서 이긴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공격해서 대통령을 발목 잡아가지고 잘 못하게 만들고 나쁜 평가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긴다. 이게 전략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제 플러스 이 소선거구제가 낳은 결과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지금 법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잖아요. 야당이 발목 잡으면. 하나, 둘, 셋, 따단. 이거 그냥 내려놓으면 안 돼요. 지금 선거제도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망할 것 같은데 비례대표제를 바꾸면 자유한국당이 20% 받으면 20%는 가져가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자유한국당이 한 30%로 옛날처럼 또 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사이에 끼어 있으면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더 유리합니다. 제1야당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30% 정도, 뭐 20-30%로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단독 과반수는 안 되더라도 다른 정당들하고 좀 협치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대통령 발목 잡는 세력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저는 진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소야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무뎌진다고 보는 게 여대야의 이분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괴멸시키려면 지금 제도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댓글들 되게 많이 달려요. 지금도. 그 얘기 제발 자유한국당에 가서 해주세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제발 자유한국당에 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난 이렇게. 가운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꾼 거는 비례대표제를 바꾼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통령과 이 내각 총리 사이에 좀 불분명한 권력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도 독일은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독일 사람들이 만약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좀 약간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극우 세력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들어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또 자기들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정책 정당이지 않은 정당들에게 표를 오랫동안 줄 수가 없거든요. 비례대표제에서는. 극우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뭐 성소수자 인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번 어떤 극단적인 세력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면 한국은 자유한국당에도 그런 세력이 있고 민주당에도 있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유럽에서 요즘에 극우라고 하는 정당들은 성소수자 인권은 다 보장하자는 쪽이거든요. 동성결혼도 찬성하는 극우예요. 하여튼 만약에 인권이라는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 자체가 극우 세력이 지배하는 국회죠. 이 시멘트 바닥 같은, 그러니까 썩은 고인물 같은 정치 체제가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구도를 탈피해서 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정의당과 녹색당과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유권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란이 생기면서 사실 오히려 전 역동성이 생기고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회에서 극우 세력이 차지하는 지분이 25%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그 극우 정당은 25%만큼의 의석을 가져가겠죠. 근데 나머지 75%가 25를 무시해버리면 그냥 포위되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진출하기는 쉽지만 포위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25%가 포위를 풀기 위해서 다른 당이랑 손을 잡으려면 스스로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극우인데 요즘에 좀 연성극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독일을 위한 대안인가요? 네.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독일에. 네. 강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좌파 정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녹색당인 줄 알았어요. 생태, 환경, 분배, 노동에 대한 공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 하나, 반이민.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극우적 요소가. 네. 그런데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극우 세력이 양당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정당을 25에서 조금 불리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당제를 통해서 더 급격하게 큰 대권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게 트럼프예요. 하나, 둘, 셋, 짠!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서 꼴 보기 싫어하는 게 뭐 월급 늘리고 뭐 특권 늘리고 그거 다 그 두 당이 야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국회 모습이 나온 이유가 흔히 말하는 양당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를 망치는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그걸 바꾸자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라는 지금 300명 있는 그 사람들이 뭐 계속 해가지고 바뀌는 게 없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존의 그 짬짬이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더 큰 독과점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거는 거대 양당이 야합하는 거는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또 그 거대 양당을 이용해서 또 야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벌, 고위 관료들, 우리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구조를 또 이용하는 거죠. 두 당만 하면 되니까. 두 당만 잡으면 모든 법도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다 가능한 큰 진짜 거대한 짬짬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깨려면 이 두 거대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들이 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기존의 이 기득권 야합을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당 숫자도 늘어야 되고 국회에 들어가는 또 그 정당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숫자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65억이던 걸 내년에 이제 10억으로 줄어들거든요. 55억을 깎았습니다. 55억이면 국회의원 한 7, 8명은 더 써도 되거든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지.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쓰는 돈은 다 지금 마음대로 다 쓰게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숫자는 못 늘린다고 하는 이런 좀 함정에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벨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안 되면 또 언제 할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몇십 년에 한 번 온다고들 하거든요.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는. 그러니까 계기월식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예, 그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는데 쉽게 오지는 않는다. 사실은 9시 뉴스나 뭐 8시, 9시 뉴스 시간에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등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건데 이런 시기를 놓치면 쉽지 않죠.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영국은 거의 100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캐나다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지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 기회가 한번 안 된다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가 쉽지 않는데 됐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됐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선거제도라는 게 뭔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2020년 총선 때부터 새로운 제도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왜냐면 이 시기가 당겨져야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거든요. 우리 이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